지금 트럼프 정책이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치가 너무 낮고 웬만한 학제는 다 선반영한 지금 레벨에서 시장이 너무 눌리면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도 좀 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속도대로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의 하락 추세를 무너뜨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 들어서 네. 빨간불은 구경하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설레발은 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야 미국 시장 간접 체험하고 있다 정도로 네.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분석하기 전에 네. 이 거래일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연말에는 거래대금이 5조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좀 레벨이 올라왔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7번째 돌파 시도예요. 뭐냐면 네. 7월 11일 고점 형성된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됐거든요. 네. 돌파하려 하면 밀려나고 계속 밀려났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장대 양봉 2개로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하락 추세가 일단은 좀 끝났구나 라는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얼만큼 올라올지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동안 많이 마음고생하셨던 뭐 미국이 올라도 떨어지고 미국이 예.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이런 그림들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5년 전망을 하면서 상반기가 좀 더 좋은 그림이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2주 전 이 시간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다 네. 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흡수되는 느낌은 그쵸.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 있었던 코스닥 3거래일, 그 다음에 코스피 2거래일 네.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등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정치적 리스크가요, 이제 경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는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그래도 모르지,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네. 떨어지겠어? 라고 이제 레퍼토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좀 어느 쪽에 좀 더 비중 두세요? 일단 저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얼만큼 빨리 진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된 뒤에 좀 반등을 했다가 미국 증시보다 좀 약했어요. 예. 결론이 나기 전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 미국 증시 대비 부진했던 것들을 다 캐치업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은 정책 불확실성이나 정책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환율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죠. 왜 환율이 올라갔을까? 뭐 달러 강세의 여파도 있긴 하겠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좀 그쵸. 원화 약세에 좀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증시가 유독 약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미국, 중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뭘 했냐? 경기 부양에 대한 포인트는 맞춰져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뭐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세금도 인하해주고, 뭐 규제도 풀어주고, 관세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창을 하는 정책이 들어왔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유럽은 일단은 금리나 빨리 해서 낮춰보자, 네. 경기 부양하자. 그런데 한국은 특별한 경기 부양 정책이 별로 없었죠. 없었죠. 네. 근데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1월 2일 날 최상목 경기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게 민생 경기 사업에 관련해선
2025년 예산 전체 중에 1, 4분기에 40%, 상반기에 70%를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추경을 고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재정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좀 시장에서는 일방적인 소외 현상은 벗어날 수 있는 1차적인 발판은 마련됐고, 두 번째로는 요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춘용 한은 총재도 환율을 언급하긴 했지만 좀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왜 이렇게 약했나를 좀 아실 수 있는데, 자, M2 증가율에 서 유동성 증가율을 보는 건데, 미국하고 유럽은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유동성 증가율이 플러스 반전하고 쭉 올라갔어요. 중국도 까만색이 중공인데요. 쭉 둔화되는 게 상반기를 지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 한국만 7, 8월 고점으로 떨어졌어요.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근데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지고 하게 된다면 재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없었다, 유동성 모멘텀이 약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한국의 소현상들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정치적 리스크만 좀 진정되게 된다면 거꾸로 원달러 환율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정책 동력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코스피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듣다 보니까 그 최상목 그때 당시에 경제부총리였을 네, 때 네. 그 어떤 부양책 얘기가 작년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나왔던 계획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재정을 풀 여력 혹은 권한 혹은 뭐 분위기인가? 네네. 라는 생각과 함께 저 또 문득 다른 생각이 든 게 상법 개정 얘기가 요즘 네. 없어요. 네. 자체적인 모멘텀이 그래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갸우뚱함이 있어서요. 뭐 일단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그건 가지 너무 않을까. 이해합니다. 예. 예,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상법 개정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분쟁 그렇죠. 요인들을 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든 한국 국가 위상이든 가장 큰 리스크를 먼저 제거한 뒤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 문제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지금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누가 주주가치 환원하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방향성은 유효한데 저희 ESG 담당하는 친구랑 얘기해봤을 때는 이제는 두 번째 스텝으로 간다. 아, 거버넌스다. 예. 그게 상법 개정이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신호탄이 있을 거다. 예. 왜냐면은 너도 나도 뭐 배당 확대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고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상수가 된 거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내려면은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은 시간의 문제지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유, 좀 답답해가지고 내부적인 모멘텀 몇 개 있지도 않았는데 네, 이것마저도 맞습니다. 요즘에 말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해 봤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 4.6, 네. 달러 인덱스 108,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470원대까지 찍고 네. 있는 마당인데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뭐 멀지 않았다. 이제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지금 채권금리나 달러가 움직이는 데에는 네. 뭐 미국의 매파적인 스탠스도 있겠지만 트럼프 영향력도 좀 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2016년, 17년 당시를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은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었는데 이때를 전후로 해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좀 펀더멘탈을 따라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봐야 되겠죠.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도 문제긴 한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시장의 컨센이 너무 매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컨센은 이미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25년에는 금리는 한 번밖에 없어. 네. 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 12월 말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책이 시행도 안 됐는데 네. 뭐 두 번 한 번 얘기 나오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 압력을 트럼프 정책 때문에 계속 받게 된다면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트럼프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네.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가서 그렇죠. 저금리로 달러 가요. 약세와 네. 금리 인하죠. 인하 네. 플러스 물가는 어떻게 할래? 어. 공급으로 조절하면 된다라는 스탠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책이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이 뭐냐면 빨간색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예. 지금 이미 1406이에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예. 이 레벨이 어느 레벨이냐면 2019년 레벨이에요. 두 번째 정점인데 이때는 대중관세를 3.1에서 17.6까지 올렸을 때 레벨을 이미 시장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거든요. 법적인 마련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미국 국가에 피해가 온다,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권고가 있어야지 의회 통과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바로 취임을 할까? 청문회를 거쳐야겠죠. 꾸려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상반기 중에는 너무 큰 우려가 좀 오히려 진정되는, 이 정도 속도는 아니구나, 이 정도 강도는 아니구나. 또 한때 코스피를 흔들어 놨던 게 IRA 법안 폐지, 네네. 반도체 보조금 뭐 삭감한다, 없앤다, 뭐 이런 것들도 법안이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상반기 중엔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하반기를 좀 지켜보자. 여러 내각들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라인업이 구성된 다음에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봐야 2025년 하반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트렌드는 맞긴 하지만, 지금은, 저같이 시장 흐름을 분기별로, 뭐 연간 단위로 볼 때,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주말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 보면 수입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한편에서의 반작용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미리. 네, 미리. 그래서 선수요가 유입되는 효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 대신증권에서 상고하저를 말씀드린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콘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들이 기대치가 너무 낮고 웬만한 악재는 다 선반영한 지금 레벨에서 약간만의 우리가 우려했던 거 정도는 아니네라는 것만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룸이 크게 열릴 수 있고,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기대를 안 하시지만 중국 경기가 진짜로 올라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많은 그림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뭐 이틀 만의 반등이긴 하지만 네네. 좀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등락이 있더라도 여기서 다시 2400이 깨지고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2450에서 바닥 잡고 다시 2500 돌파 시도하고 또 등락이 있다가 2600 돌파 시도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레벨보단 좀 올라가는 그림들, 거기다가 국내 정치적 리스크까지 완화되게 된다면 12월 내내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업하는, 따라잡는 그런 그림들을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쟤네 또 2, 3일 올랐다고 또 그러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굳이 첨언을 하자면 2주 전에 이제 네. 부장님과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상반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하반기에서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불과 2주 전에 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러지? 최근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 많이 눌리면 시장이 너무 눌리면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도 좀 세거든요. 근데 이게 이 속도대로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의 하락 추세를 무너뜨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요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속도나 강도, 압박감이 좀 덜하기만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좀 더 열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풀려줘도 얼마나 밸류 매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쵸. 지금 뭐 뒷밸류 한 게 지금 저도 그러게요. 한 2달을 넘은 것 같은데, 연말에 다른 방송에서 뭐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투자자한테 제발 MSCI 한국 지수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 엄청 매력적인 자리인데 지금. 근데 매력적인 자리는 맞아요. 근데 또 많이들 얘기하신 게 실적 시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또 지금보다 더 기대감이 바닥을 기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또
또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그게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은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네.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24년 영업이익 전망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반도체 또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문제는 25년 이익 전망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변화 없는데 지금 반도체가 또 레벨 다운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 보시면은 반도체 이익 전망이 105조 원이었던 게 지금 70조 초반이에요. 예. 30% 빠졌습니다. 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대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환율 효과 하는데 예. 얼마나 환율 효과가 있을지 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수출 증가율인데요. 지금 4분기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4% 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3점 몇 프로인데 네. 원화 기준으로 하면 12.3%입니다. 3분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좀 실적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 전자 실적 전망이 7조, 6조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그렇죠. 나오는데 증시는 반등을 하잖아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왔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저희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6조, 7조보다 조금이라도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바닥 통과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흐름들을 보면 한국 실적 시즌은 계속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해,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쇼크. 네. 또 1분기 서프라이즈. 이게 왜 반복될까? 저는 시장 실적 컨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분기 실적 쇼크가 있으니까 바닥을 친 기대감들이 실적 레벨을 낮춰놨고, 근데 따지고 보면 1분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들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것이고, 전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낮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4분기 실적 취지는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25년 이익 전망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실적 전망 흐름들은 이제 25년 1분기를 지나면서는 좀 바닥을 잡고 오히려 또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도 돌다리 두들겨보는 차원에서 하나 더 똑같은 네. 질문인데 좀 네.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뭐 증시 주인공도 반도체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시조 앞두고 있으니까 반도체만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그러니까 뭐 환율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시장의 심리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인 걸로 계속 이제 비교를 해주시고 설명을 네네네네. 해주시는 건데 네. 자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적으로 봤을 네. 때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도 찍은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 절대값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희는 바닥은 아직 안 찍었을 수 있다. 예. 실적이나 업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빨라야 2분기부터 턴할 거고 늦으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지 움직일 텐데 네. 근데 저희 섹테너리스트 분들도 지금 바이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선반영 계산에서 가는 네. 건가요? 선행성이 있다. 네. 그때 바닥 통과하게 된다면 먼저 움직일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기대하는 부분들은 최근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 수출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 경기도 회복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OECD 경제선행 지수도 지금 4개월째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수출 계속 좋거든요. 전년 대비 변화율도 계속적으로 뭐 20%, 30%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주가는 이제부터 반응을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CES 기대감이라고는 하는데 CES에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게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주가가 워낙 낮으면은 네.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오늘 하이닉스 보세요. 네. 뭐 20만 원 갈 줄 알았나요, 누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19만 원 넘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만 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은 워낙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죠. 작년 7월 이후로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을 선반영했거든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엔캐리 쇼크,
반도체 업황 실적 불안, 그리고 정책 리스크,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 자, 여기서 더 뭐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라든지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악재들이 더 나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맥시멈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채권금리만 놓고 본다면 미국 채금리가 4.6이잖아요. 직전 고점이 4.7이고요. 직전 고점이 4.9입니다. 4.7을 뚫고 올라갈까? 어찌됐든 간에 금리나 사이클이잖아요. 네.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나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컨센이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12월 FMC에서 연준의 스탠스를 좀 자극했던 네. 물가는 저희는 좀 일회성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물가를 끌어올린 게 식품 물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에너지 물가는 마이너스 폭을 줄였고 상품 물가가 마이너스 폭을 줄였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둔화됐어요. 식품, 에너지, 상품이 왜 올랐을까? 일단은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많이 폭등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온 거고, 상품은 연말 소비 시즌 때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서비스 물가를 보시면은 주거비가 좀 다시금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운송 서비스도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된다면 일회성 요인들이 뭐 사라지는 12월, 1월을 지나면서 저희는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그림이 12월 CPI 15일 날 발표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CPI는 블룸버그는 집계 안 됐는데 코어 CPI는 둔화된다는 전망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1월 달부터 이게 다시 떨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금리는 한 번밖에 안 할 거야라는 컨센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채권금리는 4.6에서 좀 내려올 거고 달러 인덱스도 108, 109에서는 좀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증시는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수의 부담감이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뭐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수는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만 혹시나 또 시장 지수라고 생각하실까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해소되겠으면 좋겠고 사실 부장님께 드릴 마지막 질문은 코스피 전망이나 투자 전략이었는데 이거는 뭐 2주 전에도 말씀하셨고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장님께는 이 질문, 이 섹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실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1월 되면 전통적으로 강세기도 했었고 바이오 지금 투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바이오는 10월, 11월 달에 팔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은 다시 사야 된다.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이오 탑10 지수인데요. 10월, 11월 달에 왜 조심하자 그랬냐면은 좀 저항대에 맞물려 있었어요. 근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 추세대 하단에서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저는 전고점 뚫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한 10% 이상 상승 여력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장주로서의 재평가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를 끌어가고 있는 건 실적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에 가까워요. 즉 지금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애들은 뭐 뭔가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애들. 그래서 신약이 개발되면 좀 더 좋아지고 신약 개발이 안 돼도 좋은 애들. 신약 개발이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망하는 그런 기업들은 좀 논외로 하고 지금 끌어가는 것은 뭐 성장성이 폭발한 게 아니라 실적 가지고 따박따박 가는 애들을 좀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에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그림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충분한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서 올 수 있는 성장주 매력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금은 실적이 일단 나오는 거에 한해서는 바이오주 살만하겠다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말씀하셨던 반도체와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 짜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